자, 이 작품 원래 2015 개정판에 있던 그 작품인데 우리 여기 엮어읽기 작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록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활동 안내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인 자동차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생태 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 윤리적 성찰을 담고 있는 수필 작품. 수필의 특징은 뭐죠? 체험은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과 깨달음, 즉 의견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런 데 비해서 자신의 아주 일상적인 신변 잡기에 관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어떤 막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가진 않아요. 따라서 중수필에 비해서는 요거는 밑에 적혀 있다시피 경수필입니다. 자, 경수필 가볍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 자동차는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자동차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운전 너무 좋아요. 난 운전하면 절대 졸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너무 졸릴 때도 운전대만 딱 잡으면 졸지 않아요. 그만큼 운전을 좋아합니다. 질주 본능도 있어요. 네, 엄청 달리는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달리겠어. 네. 너무 좋아요. 저 차 죽을 때까지 계속 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점,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주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죠. 이동 중 차 안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죠. 단점입니다. 매연 배출, 환경오염,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용으로 도로가 늘어나고 인간의 보행권이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벌어진다. 그쵸? 그 선생님이 막 그 블랙박스 이런 영상 보면 뭐 한문철의 블랙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전방 주시를 해야죠. 보통 이제 운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수가 정도까지는 읽고 가야 됩니다. 저 앞에 뭐가 있구나. 그죠? 갑자기 아니면 쓱 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여기 2차선이나 3차선에는 주로 뭐가 대져 있지 하면 그 전에 미리 바꿔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수를 봤을 때 저 앞에 뭐가 있어. 그러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질주 본능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마구잡이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인 기계지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룸미러 이걸 열심히 봐야 돼. 그 뒤에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차에 딱 운전대를 딱 잡고 있잖아. 그러면 거울 3개가 딱 있잖아요. 백미러 2개다 룸미러. 뒤에 상황을 다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안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전방주시태만. 그리고 여기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잖아. 왜 단지 안에서 아이를 치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그렇게 달리면 안 되지. 단지 안에는 30m에서 빨라도 3, 40 정도로 좀 줄여가지고 싹 보고 그 다음에 그 구간 통과하면 좀 쌩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인데 그냥 똑같이 달리니까 사람이 거기 치이면 어른도 죽게 되는 거죠. 깔리니까 죽는 거지 차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그래서 졸릴 틈이 없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그 자체를 즐기는 거야.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난 재밌어. 자, 운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은 방어운전이에요. 핵심은. 앞에 뭐가 있을 것이다. 갑자기 누가 팍 튀어나와도 돌발상에서 내가 딱 잡아서 절대로 추돌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런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요즘은 운전 얘기 갑자기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지금 그 영상을 찍고 있어서 과격한 농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다가도 정말 한 3사람 정도. 자, 글의 구성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예술 작품을 관람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자동차에 사람들이 다 종속되고 있죠. 가까운 데도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 한 세기 전도 아니야.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4km에서 한 6km 정도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 4km면 1시간, 6km면 1시간 반. 천천히 걸어 한 2시간 걸어 가야 되는데, 그거 다 걸어 다녔어. 지금은 300m도 차 타고 가죠? 완전히 종속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풀비린내, 풀이 남겨놓은 비린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어떤 성찰이 담겨있다. 자, 밑에 보면 설치 미술 작품, 감성적 기계라는 겁니다. 차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그림이죠. 그죠? 자, 결국 달리는 무기인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해체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휴식을 위한 안락한 공간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래서 거부감을 좀 덜어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자동차의 본래 기능과 다른 기능을 보여주면서 자동차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벤츠라든지 뭐 제네시스라든지 BMW라든지 막 고급 승용차의 그 안락함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갖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동차 소비를 조장하는 상술가치, 상업적인 전략이랍니다. 상술같이 느껴진다. 상술이 아니라 상술이죠. 상술. 그래서 팔아먹으려는 그런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완전히 해체해서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그 안락한 공간의 기계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제재 개념 먼저 보고 바로 쫙 읽겠습니다. 여기서 성격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구의 근원과 똑같죠? 생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제재입니다. 자동차와 풀벌레. 풀벌레는 자연. 그죠? 자동차는 문명. 자, 주제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해서 성찰하는. 필요할 때만 최소 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저걸 실패했어요. 전부 그냥 차 끌고 다녀요. 집집마다 차 2대, 3대. 이런 집 많단 말이에요. 자, 특징. 일상적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수필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성찰이 이루어지는 그런 글입니다. 시와 좀 다르죠. 그래서 산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적 화자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나 여기 수필은 실존 인물, 작가 자신이 글쓴이가 돼, 서술자가 돼.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수필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사실적인 글이죠. 사실적입니다. 자, 처음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본 적이 있다 해서 아까 우리 봤던 그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체주의. 그죠? 기존에 있었던 걸 뒤집어 버려. 그네 침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네 침대. 자,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도 했어요. 재활용해서 의자도 만들어놨습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특히 감성적 기계라는 이 작품은 결국 독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합니다. 제목이 분명히 풀 비린내에 대하여인데 갑자기 태국의 수라시 꾸솔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 그래서 자동차를 거꾸로 뒤집어 갖고 다 해체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뭐 할 수 있는 그네 침대로 만듭니다. 자, 흔들리는 침대죠. 그죠? 그물 침대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 자,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돼 버리니까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해체, 그죠? 전복성이죠. 기존의 의미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
전복성을 보여주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겠다. 성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감성적 기계를 관람했을 때 글쓴이는, 서술자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편리,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러나 불안,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동차 안에 양면적 속성을 드러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편리와 불안. 면허를 따놓고 5년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하면서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적 필요, 즉 이동과 운송의 시간에서만, 운송이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는 그런 용도 외에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발견하게 되죠. 그걸 몰고 어디 휑하니 갔다 오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좋은지. 차만큼 좋은 게 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서 차는 좋은 차 타야 돼요. 무조건 좋은 차 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차가 계급을 말해주느냐. 요즘은 조금 그게 많이 조금 약해지긴 했으나 그래도 차는 일종의 약간의 계급은 들어있어. 자,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시간이 지나니까 글쓴이에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요. 그죠? 쓸데없이 막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실제적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빈번해지죠. 늘어가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점차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다라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스웨덴의 생태주의자 에민 탱스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민 탱스램의 말을 인용했죠. 인용을 통해서 당연히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1번이죠.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자, 그래서 역설적이랍니다.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이중적 속성이죠. 그 안에는 밀폐된 공간에 멈추어 있지만 사실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자,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 그죠? 자동차를 자궁에 비유했다. 편안하게 보호받고 있죠, 사실은.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이죠. 그죠? 모순된 욕망. 따라서 역설적이다. 자, 이 공간이 해결해준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인 거예요. 특히 달리는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좋죠, 그죠? 네. 어쩌면 선생님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차를 타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달리는 차에서 듣는 음악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해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주로 경험 이야기를 하죠. 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못 구해요. 그래서 서울 몇 번을 망설이다가 초보 주제에 식구들 태우고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접어들었습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당연히 생동감을 높이죠.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처음에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자, 당혹스러운 경험.
음성 상징어로 뭐가 타닥타닥 부딪혔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밤에 부딪히는 소리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했습니다. 자, 이 잔해를 본 체험은 글쓴이에게 어떤 심정을 느끼게 했을까요? 자, 충격적이고 몸서리 쳐지는 체험. 그 다음에 죄의식도 느꼈겠죠. 어휴, 저 벌레를 내가 차 그냥 몰고 왔을 뿐인데 다 죽였다. 로드킬. 선생님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걔가 그 앞에서 이런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러다가 쾅! 뭘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 휙 지나와서 고속도로 쪽이어가지고 죽었겠죠. 시속 100이었는데. 고라니 같은 거. 뭔지 내가 확인도 안 했어. 확인할 수 없죠. 거기서 뭐 세워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치? 걔 그냥 갔으면 되는데 나왔다 갑자기 차가 오니까 들어간 거야. 그럼 들어갔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다시 나와. 자, 집에 와서도 한 며칠 동안 뒤숭숭했어요. 기분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리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운전하다가 살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풀벌레 때문에 그렇다? 조금 약간 에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풀벌레들. 그러나 실제로 그걸 딱 봤을 때 사실 선생님이 초보 딱지 갓 뗐을 때 근데 나는 뭐 초보 기간이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 한번 타고 왔을 때 앞에 막 엄청 붙어 있었어요. 풀벌레가. 약간 끔찍하긴 했는데 마음속에는 뭔 생각이 들었냐. 게다가 새 차였거든. 나는 중고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새 차 딱 샀는데 차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더러워졌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팍한 인간이. 자, 강팍한 인간입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나 이분은 거기서 막 슬픔과 죄의식을 느꼈어.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닦아내려다가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도망치듯이 쇠차장으로 갔습니다. 죄의식과 충격을 느꼈어요.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안 지워져요. 벌레는 그 벌레 지우는 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운전대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왼편 날개 보시면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것은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따라서 여기 풀벌레 이꼴 아까 우리가 봤던 지구의 근황에서는 나무가 되는 거죠. 생명체나 자연의 처참한 모습. 그러면서 그 안에 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막 손을 씻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죠. 초경처럼. 남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경처럼, 첫 경험처럼 이렇게 겪었을 거예요. 당혹스럽죠.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따라서 살상의 경험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런 자각이 찾아왔다. 자, 그래서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상의 경험, 풀벌레를 어마무시하게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자동차란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걸 다시 떠올리게 됐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성격 볼게요. 달리는 무기야, 사고 위험성이 있죠? 감성적 기계입니다.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주죠. 그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원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자, 모순된 욕망의 해결 도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그 차를 타고 막 새벽에 늦게까지 혼자 막 서울 시내 막 돌아다녔어요. 계속 음악 들으면. 자, 이 모순된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 그죠? 두 개. 이 모순된 게 아니라 참, 이 두 가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 수 있죠. 밀폐된 공간. 나만의 공간이잖아. 나 혼자 타고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기계라는 겁니다. 자, 풀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 보겠습니다. 풀비린내는 결국 풀벌레가 부딪혀 죽은 잔해의 냄새라. 자, 글쓴이의 성찰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동차 자체가 살생 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 결론입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례를 제시했죠. 사례를 인용했다. 그래서 역시 설득력을 높이죠.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야. 자동차를 모는 행위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로드킬 한번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건. 자, 의도치 않은 살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했다. 태도 정리를 해보자 했습니다. 뭐냐면 유지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사용을 최소화해야 돼. 왜 차를 유지해야 될까요? 차가 없이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멀리 가야 되고 걸어 다닐 거야? 차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마트나 이런 것이 저런 변두리에 살게 되면, 지방에 살게 되면 이런 거를 걸어가면 뭐 한나절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다 있으니까 차 몰고 갔다 와야 돼.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하자 그랬습니다. 자,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풀비린내뿐 아니라, 자, 풀비린내. 그 다음에 어때요?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어때? 점층적이죠. 인간도 죽일 수 있다. 그 실제로 인간을 죽여가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암이 많을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암은 한 자릿수예요. 암을 앓고 있다 그러면 막 대삭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직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암 그러면 그러죠. 누구나 또 무섭기도 하고 암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이야.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왜 그럴까? 홍해가 심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독극물이 우리 몸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자, 어쨌든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 점층적으로 지금 강조했죠. 점층적 강조가 나다. 자연물 그냥 누굴 뭐 다른 대상을 죽이는 게 문제야.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실제로 죽이는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동차 사용을 최소화하자.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인공적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자, 왜냐하면 차를 소유하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편 날개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처럼 작은 생명체를 배려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엿이나 조그만 벌레 밟아 죽일까봐 밭농사 짓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밟아도 벌레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일을 했대. 그거 하다 보면 자기 발이 더러워지고 사실은 막
퇴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지만 벌레를 죽이면 안 된다. 사실 그게 더럽다고 볼 수 있느냐? 더러운 게 아니죠. 자연적인 거죠. 인간도 화장실 매일 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쾌적하죠. 너무나. 그런데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라시대 세속 5계에는 살생유택이라고 하여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뭐래요? 삼국 통일한다고 전쟁 일으켜서 수만 명씩 죽였잖아. 자,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 외로 엄청 우스꽝스러운 세계예요. 거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 선생님은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왜? 어쩌라고 나보고.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감성적 기계 전심을 관람입니다.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곱씹어 봤다. 그러나 실제로는 풀비린내 사건을 통해서 살상의 경험을 했다. 자동차에 관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안락함을 주지만 생명을 해치고 심지어 인간까지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따라서 차를 최소화하여 사용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곧 뒷페이지에 가서 글쓴이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건 이전에서는 안락한 이 공간에 감성적 기계에 자꾸 길들여졌어. 그러나 풀비린내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는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차에 종속되지 않는 태도를 갖기로 결심을 하였다. 자, 자동차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관련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 윤리가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생태학이에요. 생태주의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윤리학이죠. 윤리의식입니다. 자, 따라서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죠?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하기 위한 행위죠. 그렇죠? 생태계 유지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사실은 동의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나 자동차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구급차나 산불 끌어가는 소방차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글쓴이의 생각이 맞죠? 필요시에 요긴하게 쓰되 종속돼서 마구잡이로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를 성찰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풀비린내에 대하여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그 슬견설인데 슬견설 우리 중간고사에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겠죠? 자, 그 뒤에 감상의 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풀비린내에 대하여는 결국 우리 삶과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동차 없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오늘의 현실, 그런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 생활 방식,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에 대해 성찰하죠. 고속도로 야간 운전을 한 다음 날 풀벌레들이 무수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식과 생활 방식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생태적인 사유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풀비린내에 대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